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 26년 2월 3일이고 예,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 강훈식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가 이번에 출장을 다녀왔죠. 원래 갈 때 아마 캐나다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갔을 거예요. 그 잠수함 때문에. 그 다음 그가 들렀다 온 곳은 노르웨이죠. 예, 노르웨이인데 저는 노르웨이를 굳이 갈 필요는 없었다. 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럽을 갈 이유는 없었다. 이 바쁜 와중에. 예.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왜 그가 갔을까라는 것을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제가 행동을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는 특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분신이에요. 그가 이제 부여된 임무 범위에 있어서는. 그렇죠. 자, 그가 제가 지난 10월, 작년 10월부터 좀 세 번째 유럽행을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이번에는 무슨 이벤트를 앞두고 갔을까? 예, 이걸 누군가 좀 짚어줘야 되는데, 부족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시면 날짜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강우식 비서실장 귀국했다. 1월 31일 날 귀국한 것 같아요. 거기 갔다 와서 뭐 잘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했고, 또 노르웨이 갈 때는 노르웨이 이야기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르웨이 갔다 왔죠. 거기에 이제 천무 이번 수출권이 있었어요. 1.5 몇천억 원 되는 부분이. 자, 그래서 거기서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그가 밝힌 그의 방문 목적보다는 작년 10월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 맥락. 트럼프가 동교태 짓을 하면서 또 푸틴의 입장이 어떻게 서서히 변해해 오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작년 10월 이후에 에이펙에서 시진핑을 만나고 1월 초에 또 시진핑을 만나서 완벽하게 관계를 복원시킵니다. 그리고 일본을 컨트롤하죠. 적당히 눌러놓죠.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아파치 헬기 부대가 미군의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해체하는 거죠. 부대가 이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신안보 전략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발을 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 것은 한국이 중국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 더불어 북한과 미국이 트럼프 일기 때 이루지 못했던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한,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한반도가 자주화돼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자주화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된다. 다국화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꺼지는 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훨씬 다양하게 다각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다국화 세상에서도 미국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그것을 중국이 용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중국과 컨택을 안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 데 대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데 대해서 타협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나름은 다국화 사회에서 각각 국가들의 결정이다. 다국화 사회라고 그래서 합종 연행이 없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또 복잡해지죠. 그 한가운데 있다. 한국의 부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건 흐름이다. 대신 미국이 빠져나간다. 한국과 딜을 하면 된다. 이제.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지금 너무나 조용한 거. 예, 너무나 조용해서 너무나 이상한 북한. 자, 심지어 지금 국회를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자민당의 복원을 꿈꾸는 다카이치마저도 우리의 독도를 언급할지언정 북한을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 누구도 북한을 건드리지 않아요. 몇몇 우리 언론을 빼고는. 예.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배경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성과를 내고 왔다.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본인이 부여받은 임무에 일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출장을 간 진실된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그의 얼굴은 상기돼 있다. 이런 걸 저는 느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캐나다에 관련해서 잠수함 건 열몇 척,
그 돈으로 60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6개월에서 1년 내에 캐나다가 결정할 거다. 그렇게 임박한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결정할 것이 있다. 그 타이밍이 이번에 우리가 주르륵 다 갔다. 이번에는 지난번 두 번의 유럽 출장과는 다르게 방사청장, 그리고 산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업체 관계자들도 갔다. 예. 그래서 예때와 두 번 갔던 것과는 다르다. 방산 협력을 간다 그러면서 국방 비서관만 데리고 간다. 목적지도 밝히지 않는다. 이번에는 여유가 있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에 있었던 두 번의 유럽 방문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것은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지 않았으면 이번에 갈 이유도 없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자, 이런 정보를 좀 마음에 두시고 볼까요? 오늘 출국할 때 나왔던 기사고 예전에 소개도 드렸어요. 안보동맹 산업 패키지 60조 캐나다 잠수함 전쟁 특사단 여럿이 갔다는 거죠. 볼까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겁니다. 1월 31일 날 돌아왔는데 캐나다에 이름이 푸어라고 하는 조달청 장관이 실무 최고봉이겠죠. 잠수함 도입에 있어서 하나오션을 방문했다. 잠수함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그리고 진해에 있는 해군 잠수함 기지도 방문했다. 자, 강훈식의 말을 빌리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있다 결정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캐나다 조달청 장관의 한화 방문, 우리 해군기지 방문은 한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닐 거예요. 독일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겠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누가 왔습니까? 지난번 에이펙 할 때 카니 총리, 캐나다 총리가 와서 하나오션을 방문했어요. 그 다음 국방부 장관인가가 그때 왔을 때 또 추후 또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에이펙 같은 기간 중이라고 제가 짐작이 되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실무성도 내려가서 조달청 장관이 온 거예요. 자, 이것은 똑같은 패턴이다. 독일에도. 자,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강훈식의 캐나다 출장과 겹친다는 거예요. 많이 이상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이상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요. 이때 왔을 때 접대를 잘 한 다음에 추이를 보고 가도 되는 거거든요. 캐나다 쪽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 캐나다 쪽의 방송을 보면은 한화 오션에서 오타와,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 시내에다가 큰 광고판들을 막 설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PR식으로 자기 회사를 강조하는 거. 그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쪽에 일거수일투족은 지금 우리가 접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의기장이다. 이걸 보고 가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훨씬 앞서서 가서 영향력을 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걸 보고 가도 전혀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이때 이 사람이 왔을 때 극진히 접대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서로 엇갈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 조달청 장관의 방문과 강훈식의 캐나다 방문은 서로 조율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서로 상승 효과가 나는 부분이 없어요. 각각 발생한 거예요. 각각. 서로의 스케줄을 서로 고려하지 않고 우리께 당연히 급하게 조정됐겠죠. 제가 보기에는 조달청 장관이 오는 것은 미리 예고가 됐던 부분일 거예요. 한참 전에 그래야 준비를 하죠. 예, 그래서 1차적인 의심이 일단은 든다는 겁니다. 예. 갑작스럽게 캐나다를 방문했고 이런 어떤 큰 핑계가 필요했구나. 왜냐? 캐나다 수주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코디가 최소한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예. 그런데 이렇게 거하게 방사청장 데리고 가고 업계 관계자까지 데리고 가면서 했다. 물론 득점은 되겠죠. 캐나다 쪽에다가 뭔가 다른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노르웨이에 가서 천물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성과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또 조금 더 확실한 의심입니다. 왜냐? 강훈식이 가기 전에 이미 결정됐거든요. 천물을 한다고. 내용 확인해 볼까요? MBN에서 보도한 내용이죠. MTN이네요. 노르웨이 국방부는 29일 현지 시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뭐 LRPFS 사업의 최종 사업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노르웨이 의회는 27일 강훈식 하기도 전에 이 프로젝트 승인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예, 물론 이 승인을 해서 돈을 올려준 거지 그 어떤 회사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이 하이마스하고 뭐 소위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뭐 하이마스는 이길 여지가 없죠. 왜? 공급이 안 되는데 뭐 생산이 안 되고 값도 비싼데 화력도 우리보다 약한데 우리는 포드가 2개나 실려 있고 이는 포드가 1개밖에 안 실려 있고 우리는 기술 이전에 또 적극적인데. 그래서 노르웨이 의회가 이것을 예산 통과를 승인했을 때 이미 결정돼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강훈식은 결과적으로 사진만 찍으러 간 거예요. 자, 캐나다 거는 그래도 작업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해서 특사, 전략경제협력 특사거든요. 이 국방자는 없어요, 사실은.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의 캐나다 방문은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노르웨이 방문은 아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바쁜 비서실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일정이 안 나와서 언제 캐나다에 떠나서 언제 노르웨이를 가는지는 몰라요, 지금. 노르웨이 사진만 찍으러 간 거거든요. 다 결정된 거니까. 소문도 다 났던 거고. 이건 이상하다. 이건 유럽을 가기 위해서 갔다. 예, 캐나다에서 노르웨이로 가는 직항이 있을까? 이거 지금 민간 항공을 이용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유럽으로 갈 때 영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보통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유럽 2번 먼저 갔을 때도 아마 프랑크푸르트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의심하는 것은 북한 쪽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다. 이번에도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있고 그것은 계속 빌드업이 잘 되고 있다. 여태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훈식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사진 찍으러 갈 이유가 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지 성과 자랑하려고 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일하는 거 봤을 때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 2박 5일 출장을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거든요. 강훈식이 여기에 사진 찍으러 갔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른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한번 볼까요? 캐나다 출국할 때 왼쪽이 방사청장이고 오른쪽이 산자부 장관이 있어. 업체들을 말아서 갖겠다 이런 것이고 돌아올 때 사진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안 보여요. 이 사람 둘이 먼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강훈식의 말을 다 100% 신뢰한다 그러면은 강훈식은 사진 찍으러 간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아니겠죠. 밑에 귀국할 때 사진은 제 왼쪽은 국방비서관 이런 쪽의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즉 이 말은 노르웨이 강훈식 혼자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왔다. 예,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사례를 이제 이전의 사례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큰 고비를 앞두고 큰 이벤트를 앞두고 강훈식이 항상 움직였거든요. 유럽으로. 이번에는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갔을까? 자, 강훈식이 첫 번째 갔을 때는 에이펙을 한 보름 정도 앞둔 그런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유럽을 갔을 때는 그때는 방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 첫 번째도 안 밝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갔을 때도 그러나 역시 방산 협력, 방산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포장이죠. 예.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재명이 시진핑을 방문하기 또 한 1-2주 전에 갔어요. 굵직굵직한 것들이죠. 이거 핵심은 시진핑을 만난다는 데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에이펙에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김정은이 와서 트럼프와 만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노를 한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신이 되거든요. 그걸 조율하러 갔다. 두 번째는 이재명의 방 중에 있어서 북한이 예민해하는 이슈죠. 그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우리가 사전에 협의해서 중국한테 통보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북한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반도 근처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자주적으로 조율한다는 게 있어요. 물론 미국 입장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 정도의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랑 협상을 진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북한도 당연히 그렇겠죠.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구나 그래 느끼고 한 거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북한에도 확인이 되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언론이 그런 거 언급하지 않죠. 자 볼까요? 자 10월 19일 날 자 그때 에이펙이 10월 말이었으니까 한 10일 전에 갔네요. 프랑크푸르트로 출국을 했어요. 국방 비서관만 동행을 했고 그때 뭐 폴란드에서 뭐 잠수함 수주권 여러 가지 있었죠. 잠수함 여러분 날라갔죠. 우리가 한 척을 공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성과로 치부하고 왔는데 그때 표정도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 언론도 의심하고 있어요. 이거 볼까요? 직접 가는 이유가 뭐냐. 중앙일보에서 이야기했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제협력 특사로 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 직접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대답이 좀 옹색해요.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작은 노력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게 대통령 대신에 대통령 특사가 할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폴란드 잠수함 놓쳤잖아요. 그리고 이미 거의 확정된 계약을 확인만 하고 왔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색하다는 거예요. 국방 협력을 위해서 뛰어다닌다는 것 자체가 특사가 여기저기 특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대통령이 를 대신해서 중요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특사예요. 지금 미국의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하고 만나서 4시간, 5시간 하고 4시간, 5시간 이야기 하잖아요. 젤렌스키 만나러 가고, 거기에 또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의 사위, 쿠셔너가 같이 동행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조율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은 보니까 지금 이란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란하고 핵협정을 다시 맺기 위해서. 그런 게 특사가 하는 일에 매우 적절해요. 그러면은 강훈식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런 일을 노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변장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의 방식은 상당히 예외적인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이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이런 일을 하러 다니다? 예, 아니에요. 비서실장, 대통령의 분신이 대통령과 모든 것이 동일한 비서실장이 움직여야 되는 엄청난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따름이에요. 자, 그다음 중앙일보 묻죠. 앞서 중앙일보 이야기를 빌려서 보면은 17일 날 10월 17일입니다. 작년 10월 17일 이 대통령은 방산세 일절의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했다.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17일 작년 10월 17일 저가 에이펙을 2주 남겨놓고 이걸 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뭐였습니까? 대통령 특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미팅 성사예요. 안 됐죠.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시무룩해져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에이펙에서 트럼프랑 우리랑 미팅을 할 때 트럼프는 마지막까지 기대를 숨기지 않았어요.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노력했었겠죠. 북한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이 설명했어요. 그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북한의 이야기를. 강훈식을 통해서 알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예, 그래서 그를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시나리오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12월 28일 날. 이것은 이재명이 중국 가기 한 일주일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 28일 전략경제특사로 출국했다. 예. 자,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게 나오죠. 방문국과 구체적인 사업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때 상당히 초조한 상태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이펙을 앞두고 갔을 때도 그렇게 준비가 돼서 안정감은 좀 떨어졌어요. 이때도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갈 때는 모양새가 조금 괜찮았다. 하여튼 뭐 그런 조금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밝혔죠. 예, 그때도 이제 방문국 구체사업 공개하지 않아 이래놓고 돌아와서 이런 사진을 공개했죠. 천무가 폴란드에 5조 6천억 수출을 한다. 특사 강훈식 K방산 성전 뭐 이렇게 비밀리하리아들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도 보여드렸던 건데 내용을 보면은 이번 계약은 천무 3차 실행 계약이다. 폴란드 현지 법인에서 사거리 80km급 유도 미사일을 생산 공급합니다. 유도 미사일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하이마스에서 주로 쓰는 겁니다. 이것은 폴란드하고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정해졌던 거예요. 탄약이 천무 시리즈는 탄약이 주거든요. 80kg가 주력인데 그 이후의 것은 아마 지금 모르겠습니다. 추후 협약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팔든지 그것은 좀 전략적 무기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거리 300km 이상 날아간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폴란드가 가기 원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이미 정부에서 오케이가 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은 강훈식이 일부러 이것 때문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네. 그래서 이것도 딴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저 때는 시진핑을 만나러 방중하는 이재명의 입장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중국하고의 회담은 아주 잘 됐잖아요. 중국이 알았다. 한국을 믿어준 거죠. 그리고 미국이 빠진다는 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부분, 대신에 중국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국화 세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대만만 지켜주고 미국과의 패권 전쟁은 없다. 대신에 새로운 국민이 조성이 된다. 미국은 한반도에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 소통이 되는 한반도에.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럼 전 세계가 폭망이다. 그럼 미국에 있는 딥스테이트나 군산복합체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자, 이런 상황에 동의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려왔었죠. 이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이고, 트럼프는 이제 베네수엘라 건 이런 걸 통해서 근근히 버텨내는 겁니다. 예, 그것도 지금 이제 뭐 최근에 금값이 폭등하고 이렇게 되면서 임기응변으로 막아서고 있지만 또 미국 내에서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면서 버티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여기서 가장 강한 드라이버를 거는 세력이 트럼프다.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금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어떻게 버틸 수가 없다. 이번 봄에 이것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죠.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강력한 메시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망가지지 않았음을, 미국이 선도하고 있음을, 또 미국의 달러로서 투자가 됨으로써 미국의 빚이라는 게 갑자기 빚잔치로 연결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그래서 서서히 우아하게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도록 달러 잡으는 적절한 이윤을 취하면서 미국을 반드시 버릴 필요는 없게. 그렇지만 산업군이 발생하고 새로운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자본적 이득을 미국이 취할 수 있게, 미국의 달러 자본을 취할 수 있게. 이것들이 지금 북한이 핵심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모이고 있으니까 깔때기처럼. 자, 이번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인가 강훈식이 그러면은 추정을 해보자는 10중 8구 북미 종전선언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해찬이 베트남에서 세상을 떠난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김민석이 이해찬이 베트남에서 사망을 하는 그 시기에 미국의 벤스 부통령을 만나러 갔다. 쿠팡 때문에 만나러 갔겠느냐? 그렇지만 그 뒤쪽으로는 대북 관계, 대북 대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국내 언론 어디서도 그걸 캐묻지 않죠. 이것과 이게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미국은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란도 같이 포섭을 하려고 해요. 같이 엮어야 되니까. 자, 그 과정에서 인도하고 유럽하고 19년이나 협상을 질질 끌어오던 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됐다. 그것을 UAE가 와서 찔러줬다. 그 이후에 UAE는 다시 푸틴한테 날아가서 만났다. 시리아의 임시 대통령도 트럼프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러 다닌다. 양쪽으로. 인도가 이란의 핵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든지 간에 표현되든지 간에. 자, 이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한다. 동시에 여러 군데 혈맥을 뚫으려고 한다. 예, 거대한 것을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지금 BTS의 3월 21일 컴백과 너무나 비슷한 분위기다. 예, 이렇게 계속 짐작을 하게 되지요. 자, 이 앞서서 그때 이제 강훈식이 두 번째 미국 출장을 갔을 때 폴란드만 간 건 아니겠죠, 당연히. 예.
자, 1월 4일, 금년 1월 4일, 7일에서 중국 방문한다. 요거 앞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강훈식의 이때 유럽 출장은 이것과 상관이 있다. 접촉 대상은 러시아 또는 러시아 북한 이렇게 봅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끝까지 날아가서 만났다는 것은 비밀리에 이런 변장까지 하고 와서 만났다는 것은 직접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독일 가능성이 크다. 비밀 미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지금 일단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머지않은 시기에 그런 후일담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거죠. 이해찬 장례식인데 생각보다 언론에 표현되는 것보다는 현재 정권의 핵심부가 심리적으로 진심으로 많이 애도하는 듯한 단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제스처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강한 공감대를 가지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쏟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해찬이 왜 출장 간 이유도 사실 그 전에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왜 베트남에 갔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렸죠. 베트남이 북미 정전선언에 있어서 1차 트럼프 1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이해찬의 죽음에 따라서 죽음을 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베트남을 방문하고 했는데 베트남의 대우가 극진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강훈식이 지금 역할 분담이 돼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북한군과 상관이 있는 문제라면 그거 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강훈식이 북한과 직접 접촉 창구이다. 예. 이회찬은 외교적으로 한다. 즉 이것을 왜냐하면 어떤 미팅 장소를 고르느냐 자체가 향후 다국가 사회에서 우리라는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느냐 이 문제하고 크게 상관이 있고 많은 나라에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입김도 들어갔다고 봐요. 필리핀은 일단 우리 영향권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남중국해 저쪽이 필리핀이고 바닷가 쪽으로는 대륙 쪽으로는 베트남이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영향력.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재명이 많이 울었는데 나란 일을 보낸 게 미안해서 이런 말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건 분명히 노구죠. 건강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화면에 비추는 것 모습만 보더라도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더 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나란 일 보낸 게 미안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맡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자, 그리고 대미 창구는 김민석이 맡았다.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정도 그림은 그려져요. 예. 자, 이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제안한 우리나라 언론에서 거의 보도하고 있지 않는 평화위원회, 유엔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봐지는 평화위원회 돈을 내라고 했더니 푸틴이 덥석하겠다. 대신에 이제 미국이 지금 동결시켜놓은 러시아 자산을 풀어주면 거기서 10억 달러, 뭐 1조 5천억 해서 쏘겠다. 영국은 안 간다 했죠. 이미 많이 판가름이 난 거예요. 여러 군데. 유럽이 미국을 버리는 게 아니고 미국이 유럽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참 말들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도가 많이 바뀐 거예요. 이때 1월 22일이잖아요. 이해찬이 세상을 떠나고 김민석이 미국을 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전에 중국과의 미팅, 이재명과 시진핑과의 미팅이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 다음으로 달리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큰 탄력이에요. 이재명은 미국의 특사 자격으로 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다국가 구도가 설정되는구나. 그 다음 북한 문제 해결하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해결됐고 이란 문제도 해결된다. 그래서 UAE가 중동 쪽, 그 인도 쪽에서는 마당발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 마당발이고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UAE 대통령은. 그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겁니다. 거기 480조인가 투자 자금을 가진 펀드 매니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UAE에서 사람이 이재명을 보고 갔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 이거는 지금 동시에 여러 군데서 해결책이 나온다. 이거는 상당히 그럴듯해요. 아마 트럼프가 그걸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미국이 처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금가 폭등하는 거.
우리 지금 주식시장도 어제 5%가 폭락했다. 오늘도 5% 이상 또 폭등했죠. 근데 폭락과 폭등이라는 말 안 써요, 언론에서. 금값도 오늘 다시 5% 올랐어요. 국내 시세를 찾아보니까 뭐 금, 은값 뭐 수십 % 빠졌다 하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이거는 달러의 위기입니다. 폭락만 이야기하고 오늘 금값이 또 5, 6% 이상 오른 건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은값도 그 정도 올랐을 거예요. 제가 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왜냐하면 국내 시세가 지금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세가 며칠 전만큼보다는 못하지만 금 같은 경우는 1kg에 한 2천만 원 정도 빠진 것 같고 은 같은 경우는 1kg당 뭐 740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한 68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년 전보다 10배 오르기는 마찬가지, 10배 이상 오르기는 마찬가지예요. 폭락할 때는 이야기하더니 다시 재반등할 때는 이야기를 않네요. 저는 엄격한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김민석이 예시 같은 날, 푸틴이 트럼프의 평화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한 날, 김민석은 이때 트럼프는 저기 다보스에 있었어요, 스위스에. 예, 지금 벤스 부통령을 만나러 갔죠. 예, 이것은 그 다음 단계, 북미 관계 이야기 흘러나왔잖아요, 얘기. 이 쿠팡 때 몇까지 날아가겠습니까? 2박 5일 하면서 아니죠. 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북한 문제. 여기 대미 창구는 현재 김민석이다. 대북 창구는 강훈식이다. 대아시아 창구는 이해찬이었다. 같이 엄청나게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전화하면서 소유하고 있었다. 근데 북한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되느냐? 안 되지요. 그럼 다 준비가 됐고 강훈식이 이번에 갔다 왔다. 날짜 잡았다고 봅니다. 날짜 잡았다고. 그 날짜는 2월달은 아닐 거라고 보고 3월달 따뜻해질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잔치에 BTS가 초빙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리고 한국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앨범 이름이 아리랑이에요. 그리움,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 다시 만난다는 거죠. 트럼프한테도 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아리랑을 불러야 될 시점이죠, 지금. 자, 그리고 이건 1월 초에 그때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그때 연초에 기자회견을 했죠. 네, 좀 늦게 했지만 그때 이런 말 했죠. 환율이 많이 오르는데 어떤 이게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턱대고 한두 달 뒤면 떨어진다.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얼굴로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그때 결정된 거예요. 3월이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이 말은 지금 환율이 불안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값이 들쑥날쑥 주식이 왔다리 갔다리. 예,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거죠.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때 1월 27일이거든요. 미국의 전 정부 국방부 차관이 왔고 이게 지금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고 트럼프의 측근이고 신안보 전략을 제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시기에 한국에 와가지고 당연히 우리 국방부 인사 만나고 우리가 미국하고 전자권 전환 그 관련해가지고 또는 핵 지금 이제 윤석열 핵 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핵 안 된다, 개발도 안 된다. 대신 우리가 그런 뭐랄까 채널을 구성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만나자.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자. 이런 이제 회의체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 회의체 연장선에 온 거예요, 이번에도. 예, 그래서 작년 말에 한 번 했는데 이번에 또 왔다. 좀 자주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어디 대학에서 강연할 때 이런 이야기 나온 거예요. 미군의 군사태세 구축에는 일본, 필리핀, 한반도 등의 전력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일 포함. 이 앞뒤 전제를 뭡니까? 우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미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야기해오던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행동을 옮기고 그리고 중국한테 약속한 행동을 보여준 부분이고 미국 동시에 북한한테도 보여준 부분이에요. 이거는 중대한 문제예요. 트럼프의 블러핑이 이게 적용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국은 자주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결정에 따라 하는 거니까 나랑 이야기할 필요 없다. 대만은 안 건드릴 거야. 난 군사적으로 빠져나간다. 일단 대만 못 건드려요. 그 결정은 한국이 한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하고 우리가 역사적 유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근데 중국한테도 기회는 열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황에 와서 한번 박은 거예요. 이렇게. 일본, 필리핀, 한반도의 전력을 현대화한다는 게 MBC가 제가 그래서 그때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MBC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억지로. 이거는 당연히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주한미군을 강화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많은 세력들이 이렇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주한미군 없으면 어떻게 살지? 한편으로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이다 저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펌프질을 하다가도 중요한 데서는 발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겠죠. 정부 문제 알아듣고. 국민들은 죽음의 구렁텅이를 몰아넣고 그러다가 그 국민들이 잘 버텨내면 다시 쓱 날아와가지고 다시 윗대가리 차지하려는 그런 세력인데 MBC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 자, 이것은 미국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줬다. 실무적으로 확실히 예. 자, 이것은 우리가 확답을 받았다는 부분도 있고 요 바로 다음 날이 27일이었고 엠브리지 콜비는 28일 날 바로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잖아요.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회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2026년을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는 전작권 회복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 미국과의 회의에서 전작권 진환 과정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합의를 했다. 그 북한에 대한 메시지고 중국에 대한 메시지고 이제는 말뚝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 일맥상통하죠. 다 일맥상통하죠. 예, 한국군은 한국군의 재량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군 아파치 부대 하나 해체하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국의 결정이다. 한국과 미국과의 오랫동안의 어떤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는 유지될 것이다. 그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내 동맹을 선택하는데 대신 한국군을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결정한다. 그거면 됐지요. 협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타스 통신 내용을 볼게요.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 즉 비핵화 협상 예전에 하려고 했다가 트럼프가 집어치웠던 거죠. 핵 프로그램 잠정 중단할 수 있어. 그리고 핵은 원자력은 주변의 국가들과 연대해서 같이 할 수 있다. 전기라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갑작스럽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도가 EU하고 FTA를 19년 만에 맺은 같다고 보고 UAE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상관이 있다. 저기 이것은 뭐냐? 이 미국이 이란과 핵 협정을 맺으면 파키스탄의 압박을 받게 돼요. 파키스탄 나라의 선택을 할 거예요. 파키스탄은 인도와 화해를 해야 돼요. 그 종교로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이 힌두교, 이슬람으로. 그거는 트럼프가 지금 그리는 그림에 딱 맞아요. 이것은 압박이에요. 파키스탄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그걸 잡아준 겁니다. 받아준 겁니다. 이유를. 그러면은 인도, 파키스탄 거쳐서 그다음 이란이거든요. 또는 아프가니스탄이거나. 그러면은 중앙아시아로 갈 수도 있고 유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순탄해요. 터키 거쳐서 유럽 가는 거니까. 그 다음 시리아, 레바논, 가자, 이집트 거쳐서 아프리카로 가는 거니까.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을 예실히 증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동시로 발생할 수 있다. 북한과 함께. 또는 이게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다. 이러면 대단한 일이죠. 세상의 분쟁 지역을 다 해결하는 거고 새로운 활로를 연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활로. 전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죠. 지금 희한한 짓 하면서 미국 자본이 모든 지역에 잡아놓고 있고 금값은 늘뛰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결판을 내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월 중간 선거까지 가기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특히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하려면 여름에 휴가철 할 수가 없어요. 봄밖에 없어요. 자, 이번 강훈식의 방문도 보면은 유럽 다녀온 것도 지금 그다음 지금 하는 것은 당연히 북미 종전선언을 위한 마지막 조율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시간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 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에이펙 앞두고 10일 앞두고 갔고 중국 방중 이재명의 방중 일주일 앞두고 갔죠. 이번에도 타임라인이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뒤에 일을 약속하고 갔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재명이 이야기한 환율 한두 달 있으면 떨어진다. 예, 지금 벌써 2월달 접어들었잖아요. 3월 초, 3월달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거를 쭉 이렇게 맥락을 연결시켜 보면. 자, 이게 보면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타스통신 오늘 나온 기사의 주요 내용인데, 이란 외무부 장관하고 카라치라고 하죠. 미국의 위트코프 특사하고 트럼프 사위인 쿠셔너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 예. 자, 위트코프와 쿠셔너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런 협의하고 있거든요. 즉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관계도 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위트코프가 또 특사로서 이야기를 할 때 북한 문제도 이야기했다 이런 것이 가끔 비춰질 때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즉 이 사람이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조율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문제 그거 대충 끝났으니까 지금 이란 문제 이야기하고 있죠. 북한 문제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쿠셔너는 벤처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투자가. 자, 이것은 이런 평화 모드로 전환되는 동시에 경제적인 어떤 활력이 부여될 것이다. 미국 위주로. 또는 미국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파트너하고 손을 잡고. 주요 파트너는 한국이죠. 한반도죠. 예, 예.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준다고 봅니다. 예. 자, 얼마 전에 이재명이 주한 상공회의소장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각자 자기들에게 필요한 걸 이야기했어요. 밑에 영국 거부터 볼까요? 밑에 건데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게 처음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밑에 바이오 분야 IPC 평가 프레임워크 추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되게 실무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국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국이 지금 한국하고 손을 맞잡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일단 해상풍력 부분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신안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마 외국 회사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합작법인 같은 거 설립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같이 할 수 있다. 자기들로 돈을 한국이 원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보고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그 제약회사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생산 기지 역할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되게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위에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한국 내 영내 비즈니스 허브 역할 강화. 영내 비즈니스 허브 역할 강화. 지금이 우리가 영내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하고 닫혀 있죠. 중국은 지금 현재로서 우리보다 훨씬 거대한 거죠. 야, 이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한국의 영내 비즈니스 허브 역할 강화 이게 안 돼요. 비즈니스 허브가 되려면 남북이 소통이 돼야 되고 북극 항로의 중요 거점이 돼야 돼요. 대륙과 연결이 돼야 돼요. 중국도 이 편입이 돼 들어와야 돼요. 일본도 딸려 들어올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는 거죠. 여기에 미국은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본시장, 돈 넣고 돈 먹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잖아요. 많은 걸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BTS 광화문 컴백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기로 돼 있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광화문에서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전에 뭐가 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3월 21일이잖아요. 3월 초중에 초반이나 중반에 한다. 자, 거기에 따라서 그게 관련된 이미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다. 김민석이 지금 미국 가기 전에 JD 벤스 1월 22일 날 만나러 가기 전에 하이브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BTS의 소속사죠. 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전 세계에 BTS보다 파급력이 큰 문화 전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기대고 있다고 봅니다. 김윤석이 JD 벤스한테 전한 선물 중에 하나, 우리의 준비 테스트 중에 하나에 BTS가 들어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 날짜는 그게 맞춰서 잡혀 있다. 그래서 이해찬이 마지막에 그의 목숨까지 불사르면서 잡은 날짜는 3월 초, 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얼마 전에 나왔던 말씀을 드렸던 말씀 한 번 더 드려보면은 PD 수첩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 병사들, 포로가 된 병사들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이런 것들을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되게 부드럽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북극 항로 세빙선 러시아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들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푸틴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3월 초중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네.